법정이상권, 혼동, 피담보 채권 소멸에 대한 저당권 소멸. 혼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단어가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넘어갈까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한다. 서로 병합을 하면서 하나가 굳이 없어도 되는 권리라면 소멸을 한다. 이게 혼동이거든요.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면 되게 쉬운데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당연히 돈 다 갚으면은 저당권 설정했더라도 등기를 내가 소멸을 시키지 않더라도 일단은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담보 책임을 보면은 매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상이나 물건상의 하자 책임을 제가 물 수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는. 근데 반대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상의 문제는 법적 책임이 지는데 반대로 물건에 대한 하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매 물건을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임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장을 가보고 정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뭐 큰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경매 투자를 할 때 어떠한 투자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크게는 네 분류로 사실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 절차 분석, 그리고 명도까지 하면 4개인데 제가 명도를 뺀 이유는 예전에는 경매를 투자를 할 때 명도가 겁나가지고 투자를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명도 대행업체도 생겼고 명도 대행도 해줍니다. 뭐 건당 얼마씩 해서. 그리고 또 경매는 또 다른 공매라든지 다른 매매와는 달리 인도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납대금을 잔금을 치르고 나서 6개월 안에만 내가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바로 집행 돈은 들고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명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마음하고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업을 쓰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인도명령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워낙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유자나 점유자라든지 소유자인 점유자라든지 아니면 임차인이라든지 대부분 다 명도하는 데 있어가 2, 3일 정도 빼주고는 다들 그냥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도는 따로 분석에 대해서 넣지도 않았고요. 그럼 이 3가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무릎을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물건 분석에서는 과연 투자할 만한 물건인지, 그리고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뒤에서 또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뭐 난항인 권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과연 그 투자 수익이 그런 어떤 고생스러움을 상쇄할 만한 물건인지 그런 것도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에서는 권리상의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낙찰자가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권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라든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선순위 가등기라든지, 선순위 가처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 소유권 취득을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 이런 보증금 있는 거는 사실 내가 인수를 해도 뭐 속은 쓰리지만 돈 주고 나면은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상실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가 선순위로 있으면은 내가 소유권을 또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가? 매각 불허의 사유는 없는가? 매각 불허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아니면은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청 채권자가 자기도 1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낙찰 되고 난 다음에 배당을 받으려고 보니까 배당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각 불허가 됩니다. 왜?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불허를 시키고요. 그리고 절차 내에서 이해관계에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의 취하와 취소 가능성은 있는가 했는데, 보통 경매를 취하가 될 때는 신청 채권자가 취하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이제 채권액이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채권액이 뭐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에 자기 신청 채권액이 뭐 한 500만 원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집주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 줬으면 되잖아요. 줘버리면은 바로 취하가 되겠죠. 신청 채권자는 취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언제까지? 매각 기일 전까지.
그러면은, 자, 분석을 하시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분석 자료들을 볼 건데요. 보통은 옵션 사이트를 많이들 참고를 하시죠. 근데 무료로 보실 것 같으면 그냥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go.kr로 뜨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시면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크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옵션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옵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옵션 전국 보는데 1년에 120만 원 하거든요. 비싸죠. 그래서 보통은 3명이나 4명 정도 그룹으로 보통 이렇게 등록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션 이런 데도 사실 많이 보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은 제가 지지옵션 지금 창을 띄워놨는데 지지옵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 기록 삼총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꼭 확인해야 될 3가지 서류들입니다. 자, 현황조사 보고서. 경매가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은 법원에서는 집행관에게 그 해당 매각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점유자가 누구고 임차인이 있으면은 임차인이 누구며 뭐 소유자는 어떻고 이런 확인 보통 합니다. 뭐 부동산 물건에 대한 뭐 표시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감정평가서는 이제 감정인에게 보통 사설이든 뭐 공적이든 감정인에게 그 매각 부동산을 평가하게끔 시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비쌀 때 감정평가가 됐는지 쌀 때 감정평가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감정평가서에서 감정가를 내리게 되면은 신건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가 최저 매각 가격으로 뜨거든요. 나중에 또 제가 물건 하나 보여드릴 건데 감정 시점이 작년 올 1월인데 감정평가 시점은 작년 한 5월달, 6월달 거래 사례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했는 물건이 있던데 지금 거래 가격은 4억 3천인데 그때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되니까 4억 9천에 나온 거예요. 분명히 유찰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한 번 유찰됐다, 70% 유찰됐다고 뭐 4억 몇천 하는 거 아우 싸네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자기 돈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는 이제 현황조사 보고서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명세서 제일 하단에 보면 비고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린 게 없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 하단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비고란을 꼭 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는 뭐 매각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 권리들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은 잘 모르셔도. 유치권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못 받았어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못 받으면 거기서 유치를 할 수 있는, 점유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 그리고 뭐 법정지상권 이런 것도 사실 소멸하지 않는 권리에 속하거든요. 그 유치권, 법정지상권에 대해 성립되어지 있음이라는 표현으로 비고란에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보시면은 뭐 토지별도 등기 있음, 대지권 미등기 있음, 뭐 이런 내용들 있으면은 확인 꼭 하셔야 되고, 만약에 고수의 경지가 아니다 싶으시면은 아예 입찰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뭐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낙찰받은 대지권 미등기가 대지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 주인이 아파트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대지 사용권은 있는데 듣기만 안 했다 뿐이다 라면은 싸게 낙찰받아가지고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원 기록 삼총사는 매각기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법원 당일날 가셔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사실 뭐 옵션 사이트에는 아마 몇 주 전부터 올라가 있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자, 분석 자료 2라고 했는데요. 물건 상세 내역 확인. 사실 이 말은 지금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제가 지지옵션에서 보면 이렇게는 표현이 안 되는데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는 물건 상세 내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열람하다 보시면은 뭐 사건 내역이 있고요, 기일 내역이 있고, 문건 처리,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내역은 안에 뭐가 있냐면은 사건 번호와 경매 개시 일자, 배당 요구 종기 일자,
다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배당 요구 종기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자기 돈 다 받아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자 이후에 했다면은 그는 효력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볼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요구 종기일자다. 그리고 기일 내역. 기일 내역, 매각 기일에 실시한 상세 결과를 보통 나타내는데 뭐 변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취하가 됐든 낙찰이 됐다든지 그런 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문건 처리 내역과 송달 내역.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석 자료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인지 가장 임차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이게 소유자인지 아니면 소유자의 뭐 친척인지 가족인지 모르겠다. 문건 처리 내역 보시면 돼요. 문건 처리 내역은 반드시 임차인한테도 경매 통지서를 다 다니거든요. 그러면 문건 처리 내역에 경매 통지서가 임차인 누구누구 뭐 송달 뭐 발송 이런 문건이 없으면은 임차인 아닌 거죠. 그리고 송달 내역을 또 보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인지 아니면 진성 임차인인지 확인할 때 폐문 부재가 계속 뜨는 겁니다. 폐문 부재가 계속 뜨면은 이 사람이 가장 임차인의 의심을 해봐야 될 소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임차인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그거 지금 경매 통해서도 안 받고 있는 게 희한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송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건 처리 내역에서 채무자한테도 경매 통지서를 날리는데 채무자가 만약에 발송이 있는데 폐문 부재로 송달을 받지 못했다. 근데 매각이 실시가 됐고 매각 기일에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이 말은 경매 물건은 매각 부동산 물건은 소유자인 채무자한테는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건 처리 내역을 보시면은 이제 경매의 취하와 취소 가능성과 매각 기일의 변경 사유, 채무자 또는 임차인의 거주 여부 분석 시 유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등기부 보시게 되겠죠. 등기부에 권리 분석의 기초 자료죠. 을구에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있잖아요. 갑구에 보면 소유권에 관한 권리 사항. 뒤에서 등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제 등기부 보실 때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안에 토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잖아요.